안녕하십니까. 조영달 교수입니다. 몇 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로 인공지능이라는 뜻의 AI가 우리에게도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된 단어를 조사한 빈도에 있어서도 AI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AI는 아마도 오늘날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주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인공지능인 AI 기반의 교육의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교수님이시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정보화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박세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인교육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재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프로교육과의 김선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김 교수님께서는 민간의 회사에서도 일을 하신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아마 유용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해서 사고도 하고 학습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하게 하는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AI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또 무엇을 실제로 AI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셔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께서 서두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알파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 AI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유학을 할 때 그때 이제 엑스포트 시스템 이런 식으로 불러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공을 하면은 일자리 못 잡는다고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30년 지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그 방식들은 로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화돼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알파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알파고는 바둑에서 두는 모든 착점의 개수를 다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쪼개고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기보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는데 사실은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계산을 하지만은 가장 최적의 점을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I는 인간의 학습을 모방을 하고 많은 계산을 함으로써 사람보다는 확실히 좋은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분명히 나은 결과를 제시한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AI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해 오시고 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흐름이나 사례 같은 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AI 기반 교육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컴퓨터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에 집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의 목표는 지향점은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쯤에 인터넷이 이제 소개가 되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ICT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시작이 됐었고 불과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시작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꽃이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중에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앞으로 세대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교육에서 가르칠 건가가 지금 화두인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가운데에는 이제 제가 어느 곳에 가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점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다른 장소에 가면 그렇죠. 그런 종류의 음식점들을 또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AI와 관련된 우리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계속해서 AI 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AI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이 다니신 그 장소 또 계속 AI가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김 교수님께서는 우리 민간 회사에서 일도 하셨고 해서 그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 AI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한 건 2번인데요. 2000년도에 음성인식 회사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나온 이후에 2013년에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붐이 되면서 제가 일했던 곳이 인공지능 연구센터인데요. 예.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제 옛날이랑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을 어떻게 기계화할 것인가 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 가운데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하는 능력까지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인공지능의 분야로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혹은 뭐 넓게는 포함이 됐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음성 합성이라든가 혹은 제스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의 그 저변이 많이 확대된 거는 맞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방법론적으로는 기계학습 방법 중에서 그 신경망 방법이 굉장히 아주 유효하게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학교나 대학에서 뭐 연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뭐 구글과 비구글로 나뉘는 것 같고요. 예. 구글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가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빠르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김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 기계학습 가운데 신경망 방법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 좀 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교육 방법이나 그런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뭐 사례 같은 걸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교수님 혹시 뭐 교육 부분과 관련된 사례 또 김 교수님 나중에 사례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학생이 쓸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쓸 수가 있을 거고 또 넓게 보면은 학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에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형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 친구들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면은 교수님이 혼자 다 질문에 응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공지능 조교가 질문을 중간에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형 강의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면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수업을 끝냈다 하는 데이터 정도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온라인 시스템이 학생이 들어와서 어떤 과정에서 집중했고 어떤 과정은 좀 잘 못했고 예. 어떤 과정에 흥미를 느꼈고 이런 것까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학생한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좀 더 공부해라. 당신 이 과정 끝나면 어떤 과정을 들어라.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당신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런 공부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제안을 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분야를 우리가 같이 이제 포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사례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최근 리서치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사 업무의 어떤 자동화, 평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접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과목 학습에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가운데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라면 말씀하셨던 추천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 비서라고 해서 virtual assistant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교사, 그래서 virtual tutor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결과는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해외나 국내나 이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결과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전에 가상교사 말씀하셔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사라고 하면 이제 일정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현재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가상교사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 교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 비서라는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는데요. 예. 그 안에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언어 처리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지식을 이제 그런 비서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술이 이제 통합된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을 대체하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당장 교사를 대체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일단 모델 자체는 가상 교사다 이런 식으로 명명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 교수님 혹시 말씀 계시면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요즘 아들 초등학생인가요? 애들 대상으로 하는 코딩 로봇 이런 거 로봇 코딩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아닌데 이제 조립식 장난감을 가지고 해서 그 코딩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는 걸로 하는데 그게 교육 효과 면에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코딩이라는 것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니다. 약간의 어떤 친밀도를 주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코딩 교육을 하려면 사실 재밌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공부라는 게 다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데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높여줘서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선수층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또 이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고 그런 어떤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분야라서 이제
여러 다양한 탐색과 또 다양한 제안들이 아주 유의미한 그런 일 같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 교수 학습 과정이나 학습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형태의 도움도 줄 수 있고 교육 부분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할 도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학습의 과정에서 이 AI의 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고 또 기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AI를 통해서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선 이 교수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개별화, 예. 맞춤 또는 적응형, 수준별 뭐 이런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AI 시스템이 추천해 주는 게 개별화 교육의 전형적인 모형이고요. AI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려면 처음에는 민감하지 않은 부분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 AI가 뭘 추천했거나 AI가 뭘 채점을 했는데 이게 성적에 아주 중요한 민감한 성적에 반영이 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은 부분, 그게 뭔지를 찾아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 교육 같은 거예요. 예.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될 학습 분야 중 하나인데 독서를 지도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큰 로드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독서를 한 다음에 독후감 같은 것을 작성을 했으면은 그걸 AI가 읽고 추천해 주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 또 어떤 분야를 더 좀 잘 주의 있게 읽어라 하는 것. 또 하나의 시도는 이제 교육부에서 그거를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술형 답안에 대한 의견을 자동으로 이제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서 과학의 정답이 L, 1, 2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의 내용을 과제를 하나 주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답하는 거죠. 서술형으로 답하는 거 안에는 문장력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내용도 있을 텐데 이걸 AI가 보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좀 그 성적에 민감하지 않은 파트들은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이 교수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연속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추천이 있고 추천 외에는 이런 그 가상 교사라든가 이런 도우미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챗봇 형태든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피커건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안에서 이런 그 학생들에게 개인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많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가 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에 이걸 적용할지, 어떤 분야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좋을지,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그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앞으로도 연구할 분야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우리가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해야 할지 말씀 있으면 또 들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김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관심을 갖는 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외국어를 학습할 때 실제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야 효과가 높은데 실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또 좀 사람들은 좀 수줍어해요. 그렇죠? 수줍어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 교사랑 회화를 해나가면서 챗봇이죠. 그러니까 회화를 해나가면서 그 인공지능 교사가 자연스럽게 발음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문장력도 어휘력도 개선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개발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문장과 관련된 어휘와 관련되는 분야에 관심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AI라는 거는 그 각 국마다 각 나라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과 관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글과 관련되는 컨텐츠를 AI화해서 교육에 적용하는 시도를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에 AI가 어떤 도전을 남겼는지 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은 박 교수님께서 혹시 그 대학의 관점에서 AI 활용이나 기여와 관련한 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AI 이제 기술을 하면은 이제 코어 기술이 있고 이제 응용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코어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컴퓨터하고 그 아까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이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인지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뇌에서 이제 반응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계층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어떤 답을 주긴 하는데 이 답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경망에서 이제 인지하는 이제 구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발달을 한 것이거든요. 그 저변에는 이제 컴퓨테이션 기술,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속도가 무어의 이제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2년에 2배씩 빨라집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은 1000배가 빨라지고 40년이 지나면은 100만 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제 바둑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어 기술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학과 컴퓨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경망이 이제 전자공학에서 그동안 신호처리 기술을 이제 해왔던 것인데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이 코어 기술이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응용 기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이제 가져다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이제 대학원 교육에 요즘 AI 대학원 국내에 지금 몇 군데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 교육을 또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어려움은 뭐가 있냐면은 핵심이 되는 인력을 그렇게 이제 모아놓게 되면 각 학과에 흩어져 있는 AI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AI의 확산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연합 전공 형태로 해서 이제 코어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모이는 게 좋지만 대부분의 사실 우리나라는 응용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음성 처리나 뭐 이런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응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이제 학과에 흩어져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아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핵심 인력은 좀 모으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각 학과별로 넓혀서 AI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 AI를 교육에 잘 활용하고 교육의 실질적인 기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교육 정책과 교육의 과정이 좀 필요한가 하는 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그 사실은 이거 저 AI와 관련된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되는 다양한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폭넓게 보고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제 생각에는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과정과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우선 그 이 교수님 먼저 좀 말을 열어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저는 초등등 교육에 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AI 교육, AI 기반 교육은 필히 융합 교육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교과에만 한정해서 진행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기반이 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다. 자, 이제 AI 기반 교육을 약간 여기서 정의를 하면은 AI 기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AI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AI 개념 교육이죠. 이거는 AI가 뭐고, AI는 어떻게 구성되고, AI로 인해서 사회는 어떻게 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하면서, 그러면 인간은 어떤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에 대한 포괄적인 게 AI 개념 교육이고,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초등등 교육에서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이 이제 AI 활용 교육이죠. 이 AI 활용 교육의 관점에서 각 교과가 융합이 되고 AI 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박 교수님처럼 대학 현장에서 AI 대학원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AI 개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개념 교육, 활용 교육, 개발 교육. 이 세 가지 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럼 각 교과에서는 이제 그걸 하는 전문 교과는 전문적인 내용을 하지만 국어, 뭐 사회, 과학, 수학 등 각 교과에서는 AI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은 아까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활용과 관련해서 응용하고 이렇게 폭넓게 AI의 전문가나 그 영역의 기술들을 포진시켜서 폭넓게 활용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하고도 좀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김 교수님.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AI 활용 교육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목과 이제 융합하는 그런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런 융합 교육을 요즘 많이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융합 교육 과목이 새로 설계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꼭 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그 교과목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또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기술 인프라가 학교에 전부 다 그 제대로 잘 깔려 있어야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전부 그 재정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특히 인프라가 없이는 저희가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교육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그 조금 전에 두 분께서는 이제 우리 보통 교육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 대학의 입장에 있어서도 대학의 그 학사 과정이나 또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들을 AI 시대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그런 논의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 말씀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AI 쪽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리소스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의 AI에 있어서 영향력을 본다면은 인적 구성원에서 본다면 한 1% 남짓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에서 한 1.5% 정도 인력 구성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인적 구성원과 재원 이런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생존하는 비법이고 그동안 사실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잘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AI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AI 쪽 연구에 있어서 이제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이제 신경망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코어에 되는 기술인데 그 캐나다의 그 몬트리올 대학이 상당히 그 부분에 잘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는 암흑기에 그쪽 분야를 계속 하게 해줬거든요. 연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관하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연부 1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학에 지금 AI 대학 만들어서 그 대학에 20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또 이제 이 집중하지 못하고 또 나눠서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줘야 되니까 한정된 재원인데 그나마도 나눠주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핵심에 근접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게 물론 있으면은 그쪽에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겠지만 그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은 하여튼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교육은 어떻게 보면 코어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이제 가는 방향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사실 또 응용 쪽에서 벌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저희의 AI 어떤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본다면 탑5 정도에는 가 있다고 보는데 항상 그렇지만 탑5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플하고 삼성이 다 독식을 하거든요. 나머지 밑에들은 다 적자거든요. 그럴 정도로 연구만 하지 이것을 자기네 어떤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탑에 있는 몇 개만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튼 상황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리소스를 잘 쓰게 되면 그래도 저희의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현장의 교수 학습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중에도 저도 뭐 비슷한 세대입니다만은 교사 또는 이제 뭐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런 AI 활용과 관련한 어떤 유형의 생각을 좀 바꾸거나 새롭게 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제공, 일종의 이제 교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두 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예.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굉장히 의존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AI 융합 대학원이라는 그런 예. 것을 발표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원에 AI 융합 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곳에 다니는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50% 정도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 선생님들이 거기서 잘 배워서 학교 현장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AI를 활용하고 AI를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지금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 과정과 정책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탐색해 나가고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AI 기반 교육 시대를 제대로 좀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AI 기술이 이렇게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 맞춤형이라든가 뭐 적응형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은 일반 공교육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개별적인 어떤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AI 기술이 저희 공교육 전반에는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사교육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기본적인 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받게 하는데 좀 더 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인데요. 그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가 있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짐에 따라서 좀 더 건강한 시민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것에도 이제 좀 궁극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예. 과제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AI 기반 교육의 목표, 지금 말씀하셨듯이 목표, 지향점이 뭐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CT 제가 초기에 ICT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이렇게 이제 세대가 넘어왔는데 ICT 교육에서 강조했던 거는 활용이었어요. 활용을 주로 강조했어요. 일단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활용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습득을 하니까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등장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향점은 명확했습니다.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소프트웨어 교육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그럼 이 사고력 뭐에 쓰느냐? 이 친구들이 미래 세대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AI 교육 시대를 하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그 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친구들이 AI 교육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한 이제 학회에서도 그걸 이제 착수를 했고 연구를 착수했고 이제 그것을 위한 커리큘럼 뭐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보다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시민과 AI를 잘 못 쓰는 시민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다. AI를 잘 쓰면 어느 지역에 가게를 내면 잘 될까를 AI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공부하면 조금 5년 뒤에 잘 될까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물어보려면은 AI가 그냥 알아서 우리가 질문하면 탁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줘야 돼요. AI가 공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이 AI 교육을 하면서 활용을 할 때 무슨 도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씁니다. 따라하기 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도구가 있으면은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내가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찾았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데이터 어떤 거 필요한지 찾았어.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하는지 확인했어. 그럼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정, 이 전 과정을 학교 교육에 녹여서 전 국민이 그걸 잘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활동할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AI를 자유자재로 쓰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의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히든 패턴 그것을 AI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그건 전 국민 교육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갭이 벌어지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AI 디바이드가 생기는 거죠. 박 교수님 같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과제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AI를 이제 사용하는 단계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었을 때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어시스턴트 같이 이제 쓰는 거고, 그럴 단계가 좀 지나면은 사실 AI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거든요. 컴퓨터 서버, 걔는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만 그 서버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얘가 일종의 자기의 대리인처럼 오히려 세우는 게 됩니다.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